정치연대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안 놔둬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을 알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네.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어제 쏟아낸 그 발언을 보세요. 네. 저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청래 진짜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임기 못 마치는 한 있더라도 너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김어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유시민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조사 할애비를 해서라도 어떻게 죽일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This is war.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습니다. 당대표 빅3 후보들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최근 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것을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이 지킨 나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청래가 약속합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3명의 빅3 후보 연설이 조금씩 다른데, 자, 형님부터. 예. 승자는? 저는 정청래. 정청래.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정청래 밀어야 됩니다. 정청래 화이팅. 형님은? 나도 정청래. 왜냐하면 이게 연설 내용이 정청래가 훨씬 품이 넓어요. 품이 넓다. 네, 포지티브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펜딩 챔피언 비슷한 그래. 답게 네. 때리면 맞겠다. 그래. 근데 당원들이 나 지켜줄 거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때리면 맞겠다고 하는 게 이른바 당신들 다 그 다구리 이른바 다구리라고 하잖아요. 네. 패싸움 할 때 네. 다구리로 나 공격하는데 네. 2대1 뭐 3대1로 때리겠다 뭐 이렇게 맞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좀 언더독 그 효과를 노리는 네. 그 뭐랄까 약자 동정표? 약자 코스프레. 네. 근데 사실 강자거든요. 엄청난 강자인데 네.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략이 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까지 공격할 이유가 네. 전당대회 끝나고 네. 본인이 예를 들면 당대표가 될 사람이면 네. 저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모아서 통합하고 화합하고 네. 당을 정말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나다 하면서 오히려 좀 그걸 정청래 대표를 조금 뭐랄까 약간 비껴가면서 디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형님. 정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연설 내용으로 보면 김민석이 좀 쫓기고 있구나. 이게 김민석 그러면은 전 국무총리가 엄청 심하게 사실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서 정청래가 연설을 잘했다고 하는 게 뭐 우리 당 입장에서 하는 건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네. 객관적으로 봐도 3명의 연설 내용을 보면 네. 정청래 대표가 가장 포지티브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가장 네거티브하게 한 거야. 네. 거의 뭐 너랑 나랑은 같이 하늘을 이고 그러니까 넌 살 안 돼. 너만큼은 안 돼. 이거였잖아요.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라는 게 전략가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정치적 환란을 겪어서 돌아온 사람이니까 좀 네. 둥글둥글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하지 못한 이야기 그냥 속 시원히 한 것 같아요. 메신저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계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막 속이 시원한 거지. 그래 정청래 저 나쁜. 그게 확 이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것 같은데 네. 그게 당 대표로서는 전혀 득점이 안 될 것 같아요. 당 대표라는 건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차피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되는 리더십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김민석 총리 전 총리의 그 어제 전당대회 연설 이후에 지지층을 정청래 그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오히려 이런 계기를 주는 거 아닌가? 역결집할 수 있죠. 네. 역결집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그 보수당 전당대회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달라요. 네. 보수당 원샷 투표, 원샷 발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한 번에 끝내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돌면서 계속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하면서 거기서도 또 하고. 거기서 바로 발표를 해요. 해버려. 그래갖고 그게 집계가 돼요. 네. 집계가 돼서 이번에도 하면 한 4주 하나요? 그렇죠. 한- 한 달 정도 하겠지. 예, 4주 정도 8월 할 17일이니까. 네. 4주 정도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 주말마다 오늘은 누가 이겼지? 그다음에 합산은 어떻게 되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순회 경선 일정을 보면 정청래한테 엄청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충남이죠. 충남부터 가죠. 예, 충남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끝나요. 네. 예, 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했네요. 예, 정청래의 고향이거든요. 충청도가. 네. 그럼 초반 승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회 경선에서 네.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그 경선할 때 보면 첫 그 경선지에서 누가 이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민주당 계열의 전당대회에서 순회 경선에서 초반에 1등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 항상 1등했어요. 오. 그래서 이 순회 경선에 숨어 있는 뜻을 정청래 캠프는 내가 봤을 때는 염두에 뒀을 거고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캠프는 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님 보시기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약간의 정청래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세요? 아니 전망을 기울었다기보다는 네. 그 지금 여론조사 승기가, 막 네. 발표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거다. 아 뚜껑 열어봤을 때 네. 다른 결과가 나올 그다음에 수 있다. 의외로 송영길 후보가 네. 의외로 선전할 약진할 수 수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막 너무 세게 극단적으로 정청래를 몰아붙이고 네. 정청래는 두드려 맞겠다. 나를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하고 송영길은 친명이긴 한데 네. 내가 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지켜왔고 이재명과 함께 이 당을 제대로 어제 이끌겠다라는 보면 감성을 조금 네, 자극하는 그러니까 토론을 좀 했어요. 같은 친명계라도 김민석보다는 송영길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가 사실상 없어진 거잖아요. 네, 선호투표제로 가니까. 네. 결선 투표면은 송영길 후보가 2등, 3등, 아니 3등이 돼버리면 없어지는 거지만 선호투표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의 결과를 만약에 예측한다면 송영길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제 예상. 근데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예를 들면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순위를 누구로 할지 2순위를 김민석을 안 할 거예요. 안 하지. 이 정도면 이제 안 하죠. 결국은 송영길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송영길의 1순위 했던 사람들이 김민석하고 연합해서 김민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많긴 하겠으나 교차 투표도 굉장히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1차에서 누군가가 40%를 넘어서면 그리고 김민석 찍은 사람은 이순위는 당연히 송영길 할 거고.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그 같은 당내에 있기 때문에 1차는 누구를 찍었어요. 네. 그러면 반대 진영으로 2차를 찍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미안하잖아. 1차 그럼 예를 들어서 1차는 김민석을 찍고 2차 정청래 찍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약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순위를 예.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1차에 사실은 40 이상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지. 40 이상. 예. 45 이상을 얻으면 거의 그 사람 되는 거고요. 그 형님들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될 텐데 적진에 조언해 주시면 김민석 호가 날까요? 아니면 정청래 호가 날까요? 정말 우리 당을 위해서나 2년 뒤에 제가 또 출마해야 될 2028년의 총선을 생각해 보면 네. 정청래 호가 낫죠. 그래야 집권 여당이 뭐 산산조각 나갖고 분열할 거고 네. 제가 볼 때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 정도 저 지득당 싸움을 하면은 네. 그러면 우리 2년 뒤에 선거는 특히 서울은 뭐 해볼 만하죠. 그런 거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아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이미 엉망이라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엉망했으면 둘이 그걸 뛰쳐나왔겠어요. 네. 형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김민석 호가 날까 아니면 정청래 호가 날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봤을 땐 김민석이 제일 나을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가 제일 나을 거고. 아니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되면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들을까요? 그것보다도 당내 왜 분위기 때문에? 레임덕이냐면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안 놔둬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을 알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네.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어제 쏟아낸 그 발언을 보세요. 네. 저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표출을 못하고 있을 네. 뿐이지. 근데 정청래 진짜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임기 못 마치는 한 있더라도 너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김어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유시민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조사 할애비를 해서라도 어떻게 죽일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정청래가 되잖아요. 그럼 당의 힘이 권력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요. 왜냐 다음 공천권을 정청래가 그러니까 대표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권력의 이동에 의해서 누구 말을 듣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임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통령 말 듣겠어요? 다음 공천 줄 사람 말 듣겠어요? 내임덕이 생기는데 대통령은 절대 그걸 용납 못하고. 용납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봉합이 잘 된 수순으로 보면 그 열린우리당 옛날 그 뭐야 친노 비노 정도로 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협조 안 하는 이런 구조가 그리고 되겠죠. 대통령 탈당하고 예. 뭐그 정도. 뭐 아닌 경우는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지는 분당 사태. 뭐 평론가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10년 단위로 민주당이 분열했다. 10년 단위로. 10년 네. 주기설. 예. 그게 언제요? 아니 봐요. 네. 1996년도에 DJ가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했잖아요. 네. 예, 그때 분열했고,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열린우리당으로 민주당이 분열했고,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분열을 했고, 네. 지금 2026년이에요. 민주당이 분열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네. 민주당이 물론 당 밖으로 뛰어나가긴 쉽지 않겠지만 네. 아마 당권을 잡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죠. 당권을 놓친 쪽이 과연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됐을 때는 분당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경우에는 쉽지 않죠. 열린우리당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랑 그렇죠. 지금은 아예 그냥 뭐 정청래가 나가는 거랑 예를 들어서 네. 하면 알겠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한번 볼까요? 그 기탁금 고액 논란 있었잖아요. 형님들 보시기에 그럼 청년들은 기탁금 얼마 정도 해야 좀 그게 제일 합당하다 큰 보세요? 문제는 네. 청년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도 맞지만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분리해서 뽑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리그를 또 여기서 뽑잖아요.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트랙을 만들어서 해버리면 거기는 그냥 500만 원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리그가 다르니까. 네. 당에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뭐 굳이 거기서 똑같이 몇 천만 원씩 그 삥을 뜯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분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트랙을 분리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가혹한 액수가 맞죠. 네. 2천만 원이라는 게. 그래요.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기도. 그 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네. 그 큰 전국 단위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네. 큰 정당은 15% 이상을 다 받기 때문에 네. 선거 보조금을 받아서 선거에 쓰고 그 선거 보조금을 다시 보존받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의 돈이 쌓여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양쪽 정당 다 현금성 자산이 거의 500억 이상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돈도 많은데 특히 청년들한테 기회를 이런 식으로 박탈할 수 있느냐. 네.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원래 20, 30대는 진보 성향이고 민주당 성향이 강했잖아요. 근데 네. 조국 사태 이후로 탈민주, 탈진보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민주당은 50대, 60대에 완전히 기득권 정당으로 고착됐어요. 네.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은 꽃병 같은 존재다. 꽃병. 예. 네. 꽃병 안에 있는 꽃이다. 네. 왜냐하면 꽃병 안에 있는 꽃은 뿌리가 없잖아요. 네. 왜 자꾸 남이 한 이야기만 옮겨오고 그래요? 자기 이야기를 해. 형님 아니, 얘기한 걸로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 앞에 그걸 빼셔야지. 꽃병 속에 화병 속의 꽃이다. 네. 왜냐면 20, 30대가 없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뚝 확 아니 시들어 화병 버릴 수 속에 있다. 있는 꽃은 물이 없거나 이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꽃이 지잖아요. 그럼 다시 꽃은 필 수가 없잖아요. 네. 화병 속의 꽃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완전히 50, 60대의 기득권에 맞춰져 있는 거다. 그래서 20, 30대가 불공정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에너지가
민주당으로 갈 일은 없을 거다. 예. 그러니까, 네. 근데 20, 30대 그 에너지가 분명히 국민들 민심 저변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봐도 그렇고. 근데 그걸 민주당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소외된 이분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미래가 없다는 건 맞는데 그걸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은 이제 올공에 가서 그 사람들로 끌어오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30의 이 대한민국 기득권 세상은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걸 제대로 받아안는 정당이 제가 볼 땐 미래 우리 당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겁니다. 그건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극단적인 생각하는 20대 그런 어떤 생각들에만 쫓아가면 안 되고 정말 2030의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그다음에 그 주류 기득권에 대한 반감과 공정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사실 이번 사태를 보고 아이, 그럼요. 야 말만 저렇게 하고 청년은 그냥 액세서리만 뚜껑 필요할 때 열어놓으니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근데 하는구나. 아이템이 없어 그러는데 나도 17억 7천만 원 좀 빌려줘. 우리 이 얘기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대통령 그 근저당권 그 정정식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더불어 근저당이라고 네이밍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파는데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돈을 당장 대출을 못 하니까 네. 잔금을 칠 수가 없고 네. 잔금을 치르려면 11월 달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판단을 네. 치른다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매수에 그 필요가 없는 게 뭐 나와 있잖아요. 조합권을 못 가져가니까. 조합권을 분양이 양도가 안 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수를 낸 게 11월에 잔금 치르기 전에 17억인가를 내가 빚낸 걸로 할 테니까 분양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거. 네.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대통령의 자기 집 매매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야 대출이 규제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그다음에 이게 뭐 투기 제한 조약되니까 무슨 조합원 승인 나면 안 되는 것도 복잡하니까 규제가 심하구나.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꼼수를 한 거죠.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나도 정말. 근저당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고 이 우리 사실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가 됐잖아요. 그럼요. 바뀌고 더 붙이고 떨어지고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거래를 보고 이 부동산 정책의 규제 현실을 보여줬다. 그럼요.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꽤 그러니까 많아요. 제발 그냥 시장에 맡겨두세요. 시장에. 왜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상하리만큼 진보 보수 그러니까 민당 정권이 잡으면 강남 집값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뛰어요. 다 뛰었죠. 예? 이게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규제로는 절대 안 잡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울이 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박원순 때지 뭐. 10년간 그러기를 했는데 그래요. 민주당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 30평대 자가 아파트를 갖는 순간 다 보수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 새로운 집을 안 지어. 그래서 그냥 그 도시 재생 사업 해갖고 벽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은 문제다. 왜냐 모든 국민은 잘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욕망으로 치부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그들은 강남에 살아. 강남 좌파잖아. 그러니까 그걸 2030들이 다 안 거예요 이제. 야 저놈들이 입만 열면 진보 하는데 완전 이중인격자들이구나. 보이는 그리고 그들이 딱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게 2030의 현실적인 지금 마인드입니다. 그게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됐어요. 무주택자가 됐으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무주택자가 된 대통령의 발언을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좀 팔았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